안녕하세요. 자, 연합 친구들을 위해서 갑자기 찍게 된 19학년도 6월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지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38번부터 42번까지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제 지문입니다. 나머지 독서 지문 두 지문도 다 분석을 끝낸 상태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확인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보도록 하십시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물가란, 물가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물가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죠? 물건의 가격이다. 물가 변동은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냅니다. 물가 지수는 이러한 물가 변동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경제 지표를 일컫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물가 지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경제 지표라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별로 모르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지수란 기준이 되는 시점의 수치를 100으로 해서 비교 시점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를 댄다면 어느 특정 시점의 물가 지수가 만약에 115라면은 이는 기준 시점보다는 물가가 15%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 1번 문단에서는 이 물가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이 물가 지수에서 지수라는 것이 무엇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했습니다. 자, 2번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물가 지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해야 되지만 사실 그건 말도 안 되죠. 자,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그렇죠, 대표 품목만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를 해서 물가 지수를 구한답니다. 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물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한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물가가 올랐다, 물가가 내렸다, 물가가 15포인트 올랐다 등등등. 자, 또 대표 품목 몇 개만을 기준으로 정해진 거라는 거죠. 이때 선정된 품목들의 가격지수부터 먼저 구하게 되는데요. 자, 가격지수라는 것은 아까 우리 물가지수라는 게 나왔거든요. 자, 이제는 가격지수가 나옵니다. 가격지수란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개별 상품들의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수치를 말한답니다. 자, 이처럼 선정된 품목들의 개별 가격 지수의 합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물가 수준의 변화를 판단하는 것을 바로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단순 물가 지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단순 물가 지수다. 단순 지수라고 줄여서 얘기할까요? 자, 단순 물가 지수라는 것은 무엇일까? 선정된 품목들의 가격을 합을 구해서 평균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품목들의 합을 구해서 평균을 나누어서 물가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일부 품목들을 전체 모든 것을 함축한다, 대표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모든 품목들이 전체 물가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제를 하기 때문에 단순 물가 지수로 현실적 물가 상승률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단순 물가 지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고, 자, 이곳에는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자, 왜 안 된대? 단순 물가 지수라는 것은 결국 일부 품목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렇겠죠? 자, 계속 따라서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일부 품목이더라도 이 품목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가격 지수의 가중치를 부여한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중요도라는 것은 가중치와 관련이 있다라는 정도. 자, 가중치를 부여해서 체감 물가에 근접한 결과를 측정하고자 했다. 자, 우리 단순 물가 지수라는 것은 체감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가루 값이 100원이 오르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사치품이나 우리가 평상시 잘 볼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가격의 탄력성이 굉장히 큰 물품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가격 변화가 조금 크더라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품목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새로운 측정 값을 매긴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바로 중요한 개념, 단순 물가 지수랑 대비되는 가중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가중 지수가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2번 문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중 물가지수는 거래 비중이 큰 물품의 가격 변동이 물가지수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도록 계산을 한 거다. 자, 쉽게 말해서 단순 지수라는 것은요, 그냥 일반 개별 물건에 대한 그냥 객관적 값을 구한 거고요. 가중 지수라는 것은 중요도를 따져서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따져서 자,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더 미치는가에 관한 중요도입니다. 따져서 계산해서 가중치를 부여하여서 자, 물가지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2번 문단에서 핵심 단어 단순 물가지수, 가중 물가지수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물가지수는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을까? 아, 이런 물가지수가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물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가와 화폐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 화폐는 배분의 1이죠. 계속 만일 시장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 감소하게 되므로라죠. 자, 맞습니다. 자, 만약에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특정 금액의 화폐가 살 수 있는 그 구매력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어쩌면 당연합니다. 물건의 가격과 돈의 가격의 가치는 반비례 관계니까요. 그렇죠? 계속 화폐 구매력은 떨어지게 된답니다. 다음으로 물가지수는 경기 판단의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더라. 일반적으로 물가는 경기가 호황일 때 수요가 증가해서 상승하고 경기가 불황일 때 수요 감소로 하락을 한답니다. 자, 우리 물가지수가 쓰이는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가지수는 어떤 용도로 쓰일까요? 자, 첫 번째 바로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수단이다. 1번. 자, 용도입니다. 자, 2번은요. 경기 판단의 지표로 역할을 한다.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지수, 자, 단순 물가지수나 가중 물가지수를 어디에 쓰일 수 있느냐? 자, 물가지수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첫 번째가 바로 화폐가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화폐의 구매력을 구할 때 쓴답니다. 자, 두 번째예요. 경기가 어떤지,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두 가지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문단이에요. 또한 물가지수는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바꾸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겉으로 쓰인 가치를 진짜 가치로 구하는 역할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한번 볼까요?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다룰 때 종종 현재의 금액을 과거의 어느 시점, 예를 들어서 현재 2019년이에요. 이제 2019년의 금액을 과거 시점, 예를 들어서 10년 전이 2009년도의 금액으로 환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물가지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사실 지금 아이스크림 가격을 선생님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지금 2,000원이라고 한다면 10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1,000원이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이 1,000원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비싼 건가? 아니면 1,000원에서 10년 뒤에 1,000원이 오른 게 과연 많이 오른 건가? 자, 이런 거를 계산할 때는 명목 가치보다는 실질 가치로 환산을 해야지만은 올랐다 내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물가지수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물가가 10배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자, 아이스크림 가격이 2배만 올랐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굳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금액을 두 기간 사이에 물가지수 비율로 나누어서 과거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공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쌤이 얘기했던 2009년도의 금액은 2019년도의 금액에 나누기 당시 10년 전의 물가분의 지금 물가지수다라는 거죠. 자, 물가지수는 예를 들어서 아까 100이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정 시점이 100이라면은 현재 물가지수를 100으로 한다면은 T년도의 물가지수는 예를 들자면은 뭐 75가 될 수도 있고요. 50도 될 수도 있겠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처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물가지수 등락률로 나눔으로써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물가를 이제 적용을 해서 그 당시 금액과 지금의 금액의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원래의 통계치인 현재 금액은 명목 가치고 환산해서 얻어지는 통계치인 T년도 금액은 실질 가치에 해당한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 2,000원이더라. 지금 현재 그거는 명목 가치예요. 자,
자, 그럼 다시 계산을 해서 물가가 뭐 10배가 뛰었다. 그런다면은 T년도 금액은 실질가치에 해당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2,000원짜리인 그 물가 아이스크림 가격이 만약에 10배가 뛰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그죠? 계산법에 의한다면 말입니다. 자, 그런다면은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계속 하겠습니다. 물가지수는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이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지수, 생산자가 느끼는 물가지수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랍니다. 자, 그렇죠. 이름이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지수니까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의 가격 변동을 알아볼 때 쓰이는 작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품목의 가격 변동이 중요한가는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물가 상승이 현실로 다가오지만 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하철을 타는 것은 당연히 소비자니까요. 소비자만 이용하게 되겠죠. 생산자가 만약에 판매를 목적으로 지하철을 자주 탄다면 이동수단으로 탄다면 또 달라지겠지만은 주로 소비자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입니다. 기업에게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에게는 생산 원가의 직접적 인상 요인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철판 가격의 인상은 자, 이번에는 지하철 말고 철판 가격이 나왔어요. 소비자들보다 생산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생산자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와 소비자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는 다르게 작성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고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두 물가지수가 같은 품목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품목에 부여되는 가중치는 당연히 서로 다르겠죠. 아까 예를 들었어요. 지하철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큰 가중치가 부여가 될 것이고 생산자들에게는 그리 큰 가중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유가 나옵니다. 아마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중치가 클 것 같아요. 기업에서 연료로 쓰이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부여하는 가중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훨씬 당연히 크겠죠. 반면 채소는 가게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커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부여하는 가중치가 생산자보다 당연히 클 겁니다. 이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큰 품목일수록 가중치가 큽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도시가게 소비 지출액 기준이기 때문에 소비 지출액의 큰 품목의 가중치가 더 크게 되겠죠. 자, 말 그대로 쉽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을 살펴보는 것은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고 소비액입니다. 자, 소비 지출액을 자, 가중치 더 크게 보는 것은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겠죠. 이처럼 조사하는 품목이 다르고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두 지수에서 적용되는 가중치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채소라는 같은 품목에 있어서도 사실 그게 생산자 소비지수에서는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겠죠. 계속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서로 다른 방향의 변동을 나타내거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수준이 차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앞선대요. 자, 이는 가격 조사 단계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생산품에 관한 거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1차적으로 바로 이뤄내는 반면에 소비자는 중간 단계를 거치죠.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 판매 단계의 공정도 가격을 조사해서 작성되는 그렇죠. 자, 생산자 물가지수니까요. 당연히 생산자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구입 단계 그렇죠. 자, 말 그대로 이건 여러분들 생산의 단계에서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구입의 단계에서 생산이 먼저 일어나요? 구입이 먼저 일어나요? 당연히 생산 이후에 구입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가 늦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재료, 중간재 등을 포괄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시장 변화의 영향이 바로 파급이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몇 차례의 가공 단계, 중간 단계를 거치겠죠. 소비재로 만들어진 후에야 그 영향이 도달하게 되므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당연히 앞서서 변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를까 내릴까를 찾고 싶다면 그 전에 먼저 선행되는 뭐를 찾아보자? 그렇죠. 생산자 물가지수를 이해한다면 미리 우리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를 거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글에서 핵심어는요, 물가지수입니다. 자, 이 물가지수고요. 자, 그 다음 단순 물가지수라는 것이 무엇이며 가중 물가지수가 무엇이냐. 그래서 상품에 따라서 또 뭐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중간 부분에 또 물가와 화폐와의 관계를 또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다시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되죠? 자, 그리고 또 이 물가지수라는 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명목 가치와 또 실질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4번, 5번 문단에 들어가 있고요. 6번 문단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다르게 느껴질 뿐더러 다르게 책정된다에 관한 이야기도 실어두고 또 그게 왜 다르게 책정되는지에 관한 지문이 뒷부분에 나오게 됐다 이겁니다. 자, 이런 연구가 만약에 된다면 이런 여러분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요. 그러면 물가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연합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지수보다는 아마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물가지수가 오름에 따라서 또 어떤 거를 알 수 있는지 그죠? 또 과연 이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를 예측은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려운 경제였지만 이번에 그 16, 19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는 도서지문 3개가 어느 정도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라리 3월달 경제지문이 조금 더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3월달 경제지문도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훑어보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앞으로 수능은 계속 어려울 거예요. 특히 독서지문에서 많이 어렵거든요. 자, 우리 연합 친구들 화이팅! 사랑해요.